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모스크바 근교 툴라에 있는 야스나야 빨리아나 톨스토이 영지와 나무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레프 톨스토이는 고향 야스나야 빨리아나가 없다면 러시아도, 러시아에 대한 내 관계도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고향 영지 야스나야 빨리아나는 톨스토이에게 특별합니다. 톨스토이는 문학계의 성자였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나름의 이유를 들고 성지를 순례하듯 톨스토이 영지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1900년 톨스토이를 방문한 고리키의 모습입니다. 야스나야 빨리아나의 중앙 입구입니다. 녹색과 하얀색의 기둥에 녹색 대문이 인상적입니다. 톨스토이의 저택도 전체적으로 녹색과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통일감을 줍니다. 방문객들은 백작이었던 톨스토이의 웅장한 대저택을 내심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수많은 나무들과 크고 작은 연못입니다. 연못 두 개를 지나고 나무들을 지나야 톨스토이의 생가로 갈 수 있습니다. 나무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나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톨스토이에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생가이자 저택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톨스토이는 성년이 되어 이곳으로 돌아와 평생을 보냅니다. 톨스토이 영지는 야스나야 뻘ля나, 즉 밝은 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박물관 해설사는 물풀의 나무, 즉 야센의 들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물풀의 나무가 많고 물풀의 나무의 명칭은 야센입니다. 야센이란 말은 형용사 형태인 야스니, 밝은 선명에서 유래한 것이니 야스나야 빨려나를 물풀의 나무의 들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말합니다. 물풀의 나무의 형용사형은 원래 야스니브이이지만 말이죠. 물풀의 나무는 하얀 꽃이 피고 몸통은 회색입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빛이기에 야센으로 지칭되었다고 전합니다. 슬라브계의 모든 민족에서 이 나무의 명칭은 거의 유사하게 야센으로 발음됩니다. 독일어나 영어로도 잿빛나무, 애쉬트리로 불립니다. 모두 밝음을 이 나무의 특징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연유로 야스나야 빨리아나는 물풀의 나무들이 울창한 밝은 들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슬라브인들에게 물풀의 나무는 숭배의 대상이었고 토템 나무였습니다. 서슬라브 민족들 중 하나인 폴랴브이는 물풀의 나무가 독사를 물리쳐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집 주변에 둘러 심었습니다. 물풀의 나무를 신성시했던 것은 슬라브족뿐만이 아닙니다. 스웨덴과 카프카스 여러 민족들, 인도의 소수민족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풀의 나무의 어린 가지의 껍질을 벗겨 물에 담가보면 파란 물이 나와 물을 푸르게 하는 나무란 뜻으로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빨리아나에 물풀의 나무를 직접 심기도 했습니다. 그가 심은 물풀의 나무들 중에 3그루는 아직도 살아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스나야 빨리아나에는 이 3나무의 물풀의 나무 외에도 톨스토이가 심었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봄이면 새순을 피우고 여름이면 잎을 들이우고 가을이면 열매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택 앞에 펼쳐진 사과나무 뜰이 대표적이죠. 사진은 사과나무 뜰의 모습입니다. 야스나야 빨리아나에 처음 사과나무를 들여온 것은 1763년 톨스토이의 외증조부 세르게이 볼콘스키 공작이었다고 합니다. 볼콘스키 공작이 이 영지를 사들인 직후였죠. 영지의 나무를 베어 갈아엎고 약 3헥타르의 땅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19세기 초 톨스토이의 외조부 니콜라이 볼콘스키는 당시 유행했던 스타일로 공원식 정원을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저택을 재정비하고 엄격한 영국식 정원을 꾸몄습니다. 그러다가 사과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자 사과나무를 점점 더 많이 심기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처녀작 유년시대에서 사과나무와의 얽힌 추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채소나 과일이 익어가던 채소밭이나 가수원 뜰에 그것들을 먹으러 자주 돌아다녔다. 그리고 이 일은 내게 가장 즐거운 일들 중에 하나였다라고요.
1847년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빨랴나 영지 1600헥타르와 330명의 농노 그리고 주변 마을들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에 방탕한 생활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조부의 저택과 상속분의 일부를 팔아버렸죠. 나중에는 약 1200헥타르와 영지, 주변 마을 하나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은 조부의 저택이 있던 자리에 있는 기념돌입니다. 톨스토이는 영지를 경영하면서 숲과 과수원을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조부의 사과나무 뜰을 더 확장시켰죠. 사과나무 과수원은 조부 때보다 4배나 늘어서 40헥타르가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야스나야 빨랴나의 면적은 384헥타르이며 저택 부속 영지가 54헥타르, 건초용 풀밭이 40헥타르, 숲이 242헥타르이며 나머지가 경작지입니다. 톨스토이는 장남 세르게이가 태어나자 기념으로 저택 바로 앞에도 사과나무 뜰을 꾸몄습니다. 장남 세르게이 톨스토이의 수기에 따르면 영지의 정원에는 6,385그루의 다양한 종류의 유실수가 심겨 있었다고 합니다. 사과나무는 7,900그루에 달했다고 하죠. 매년 봄이면 톨스토이 가족은 꽃피는 정원들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만끽하곤 했습니다. 사진은 사과나무 뜰을 걷고 있는 톨스토이와 그 식솔들입니다.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는 그 중에서도 사과나무 꽃에 감탄하여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과나무는 특히나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 사과나무가 꽃을 피우면 마법 같고 광기와도 같은 무엇인가가 넘실거렸다. 그런 것은 본 적이 없다. 창문 너머로 뜰을 보면 저 멀리 연두빛을 배경 삼아 분홍빛 그림자들을 곳곳에 들이운 허공에 뜬 하얀 꽃구름에 매번 감동받는다라고 말이죠. 이 과수원들은 톨스토이 집안의 안정적인 수입원이기도 했습니다. 수확한 사과의 일부를 톨스토이 가족에게 주는 조건으로 과수원은 1년에 2,000에서 5,000 루블로 임대되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 시내의 단독 저택이 12,000 루블 정도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상당한 액수였죠. 그래서 톨스토이 가족의 식단에는 사과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의 사과 요리 레시피는 요리책에 들어갔을 정도였죠. 소피아는 모스크바 의사 안케의 조리법에 따라 사과향이 물씬 풍기는 투명한 호박색의 사과잼을 조리곤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파이나 비스켓을 굽고 사과 흑빵을 원료로 푸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식들은 가족과 손님들을 위한 식탁에 올라갔죠. 오늘날까지 야스나야 빨랴나에는 레프 톨스토이와 그 가족을 기억하는 92그루의 토박이 사과나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탐스런 사과를 해마다 열매 맺고 있지요. 2017년 야스나야 빨랴나에는 가난한 자들의 나무가 있던 자리에 나무를 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나무는 야스나야 빨랴나의 가장 유명한 나무들 중 하나였죠. 느릅나무였는데 평생 동안 톨스토이와 함께했던 나무였습니다. 이 느릅나무 아래서 톨스토이는 매일 아침 이런저런 청탁을 하러 오거나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농부들, 거지들, 병자들, 부탁할 곳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느릅나무의 이름이 가난한 자들의 나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낮에는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자신을 찾아온 러시아 문학의 인사들이나 작가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나무에는 조그만 종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식사할 때가 되면 을에 그 종을 울려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했죠. 세월이 흐르자 나무는 너무 자라서 굵어지고 가지가 무성해져서 휘어지고 줄기에 구멍이 났습니다. 결국 1955년 가장 큰 가지, 지름이 40cm였다고 합니다. 그 가지를 잘라내게 됩니다. 그때 나이테로 가늠해 본 수령이 당시 기준으로 120년 정도였습니다. 1970년이 봄이 되자 더 이상 나뭇잎이 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무는 베어지게 되죠. 톨스토이보다 60년을 더 산 셈이었습니다. 톨스토이 영지에는 떡갈나무도 많습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안드레이 볼콘스키와 오래된 떡갈나무의 만남을 묘사합니다. 이 일화는 소설의 전환점이 되는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안드레이는 이후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세계관의 변화를 겪게 되죠. 그에게 민중과 하나 되는 새롭고 기쁜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떡갈나무는 안드레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의 상징이 됩니다. 떡갈나무는 러시아 대지와 러시아인은 하나다라는 연대의식을 드러내고자 했던 톨스토이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야스나야 빨랴나에서는 해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곤 합니다. 영지에서는 과실수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늙은 나무들은 베어져 어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가난한 자들의 나무 아래에서 가난한 자들을 기다렸듯이 그의 저택은 박물관처럼 화석화된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분인의 단편 안토노프의 사과에서는 사과나무가 과거로 사라져가는 기억처럼 아련한 러시아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야스나야 빨랴나의 사과나무와 오래된 나무들은 현재의 어린 나무들과 여전히 같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성 과학자 호프자러는 랩걸에서 단풍나무의 수압 승강기 현상을 소개합니다. 다 자란 나무는 밑으로 뻗어내려간 뿌리를 통해 필요한 수분의 대부분을 공급받습니다. 반면 지표면 가까이 자리 잡은 뿌리는 횡으로 뻗어나가며 그물 같은 짜임을 만듭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런데 가로로 퍼져나간 뿌리들이 단순히 쓰러짐 방지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표면에 바짝 붙은 이 뿌리들은 밤이 되면 주변의 건조한 흙으로 수분을 흘려보냅니다. 큰 나무들 근처에 사는 작은 나무들은 이렇게 재활용된 물에서 필요한 물의 절반 이상을 얻는다고 합니다. 깊이 뿌리내리지 못해 수분을 얻기 힘든 어린 나무들에겐 정말 소중한 자원이 아닐 수 없죠. 물풀의 나무와 사과나무를 지나 가난한 자들의 느릅나무가 있던 자리에 이르는 길, 그 길에 야스나야 빨랴나의 오래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매 10년마다 프랑스 크기의 숲이 지구에서 사라져가는 지금에도 횡으로 뻗은 뿌리들을 통해 수분을 흘려보내며 작은 나무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야스나야 빨랴나에 있는 톨스토이의 묘입니다. 톨스토이의 삶과 작품 이야기들은 다음 편에서도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스크바 근교 톨스토이 영지 야스나야 빨랴나와 그 영지 나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